우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동력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미국 우편국에서 우체국에서 항공 메일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1918년이었어요. 비행기가 물류와 통신 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죠. 그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항공사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델타 에어라인이 이 시절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소크라테스의 이 얘기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하늘 꼭대기에서 땅을 바라봐야 한다. 이런 말을 소크라테스가 남겼는데 놀랍게도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그 하늘로 일단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세상이 온전히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을 남긴 것이죠. 그만큼 하늘을 나르는 것은 인류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떻게 해서 인류의 꿈이었던 하늘을 나르는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산업이 발전하고 인류가 새로운 세대로 진행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기록으로 하늘에 무언가를 날려보내는 첫 번째 기록은 삼국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바로 풍선을 이용한 것인데요. 그 장본인이 바로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이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죠. 네, 전쟁에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이 풍선에 그 양초를 달아서 그 힘으로 하늘에 날려서 그 풍선은 풍동이죠. 풍등을 하늘에 날려서 자신의 위기를 알렸다, 위험을 알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모양이 그 풍등의 모양이 제갈공명이 쓰고 있는 모자와 닮았다고 해서 공명등이라고도 그렇게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역사적인 사실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시기 또는 그 이전에 사람들은 이 풍선을 이용해서 풍선을 하늘에 띄어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중세 18세기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하늘로 날아보낼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몽골피해 형제인데요. 1783년에 열기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시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몽골피해 형제가 사용했던 그 메커니즘 방법은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네. 여러분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 많이 봤던 80일간의 세계 일주나 거기에 나오는 그 열기구,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그 열기구가 바로 그 처음에 창안한 사람이 바로 몽골피해 형제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열기구를 이용해서 풍선을 통해서 사람이 하늘로 날아가는 이것을 처음에 증명을 했는데 바로 열흘 후에 또 다른 인물이 이제 또 동일한 목적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자크 샤를이었습니다. 자크 샤를도 역시 자신의 방법으로 풍선을 띄워서 그 풍선에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시연을 하게 되는데요. 자크 샤를과 몽골피해 형제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은 몽골피해 형제는 아까 말한 대로 뜨거운 공기를 주입해서 그거로 하늘을 날랐지만 자크 샤를은 뜨거운 공기 대신에 아주 가벼운 기체, 산소보다 가벼운 기체인 수소를 채워넣은 풍선을 이용해서 하늘로 날랐다는 것이죠.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 중에는 벤자민 프랭클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특사로 프랑스에 와 있었던 벤자민 프랭클린도 역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풍선을 이용해서 사람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문학 작품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내가 풍선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앙리 지파르가 만들었던 증기 비행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뭐 제가 계속 이 교통물리표 다뤘던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증기기관의 발명이었죠. 그래서 증기기관을 가지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방직기계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심지어 자동차도 만들었습니다. 그 증기기관을 어디에 실었느냐 하면은 비행선에 실은 것이죠. 그래서 이 증기기관의 힘으로 공기도 주입을 하고 그리고 방향도 틀 수 있는 이러한 혁신적인 그런 비행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비행선의 모습이죠. 이것을 이제 상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개량한 결정적인 인물은 바로 독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라프 제플린 백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이 비행선을 그 상용으로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그 노력을 기울인 인물입니다. 독일인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제플린 백작이 이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훗날 헤르만 게링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헤르만 게링은 이제 나치의 공군을 총책임하는 원수였습니다. 네, 그 사람이 제플린의 이름을 따서 제플린이라는 이제 컴퍼니를 차리게 됩니다. 항공 운송 회사를 차리게 되죠. 그래서 유럽과 대서양을 오고 가는 그러한 그 비행선 운영 회사를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활발하게 여러 가지 활동 이제 대서양을 하는 교통수단으로 비행선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힌덴부르크 참사라고 하는데 1937년에 벌어진 참사입니다. 일단 먼저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기록 필름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 사고가 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타고 힌덴부르크호라는 그러니까 그 비행선에 타고 있었던 97명 중에서 36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였는데 그 사고 자체도 그렇지만은 그것이 필름에 생생하게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 관객들, 일반인들은 다시는 이 비행선을 타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게 해서 비행선을 통한 항공 운송의 시대는 허무하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당시에 그 나치 히틀러는 이 비행선을 가지고 나치의 선동 도구로 이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 비행선을 띄운다든지 그리고 미국을 취항하면서 많은 선전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은 가스였습니다. 이 비행선을 띄우는데 어떤 가스를 넣느냐가 되게 중요했는데요. 그 자크 샤를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수소를 넣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수소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에도 보시는 것처럼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미국에서 헬륨 가스라는 새로운 가스를 만드는 방법을 창안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제플린 회사가 미국을 취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미국으로 취항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헬륨 가스를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헬륨 가스는 수소 가스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헬륨 가스를 나치에게 넘기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미 이 당시부터 미국은 나치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원하는 대로 헬륨 가스를 얻지 못하고 수소가스로 운행을 하다가 이 힌덴부르크 참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훗날 우리 전설적인 레드 제플린이라는 락 그룹이 데뷔 앨범의 표지에 이 그 힌덴부르크 참사 사건 사진을 그대로 집어넣었죠. 그만큼 이 항공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건이 없었다면은 지금도 그 항공 산업에서 이 비행선이 차지한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비행선의 역할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비행선을 가지고 그 세계 군사에서 비행선 군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것이 이제 노르만디 상륙 작전 당시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하늘에 비행선이 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행선을 여기서 띄웠을까요? 물론 1차 대전에도 사용되었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배틀 오브 브리튼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도 사용이 되게 되는데 비행선이 이 군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당시에 이제 전폭기들이 공격을 하게 된 지상에다 공격을 하게 되는데 폭탄을 떨어뜨리죠. 그때 급강하를 하게 됩니다. 급강하를 해서 그 속도를 이용해서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비행선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비행선이 전투에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비행선의 시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드디어 동력 비행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동력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장면입니다. 여기 있는 두 사람이 보이죠? 한 사람은 밖에 있고 이제 날개를 지키고 있고 한 사람이 엎드려서 타고 있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바로 라이트 형제였죠. 형인 오빌과 동생인 윌버 라이트 두 사람이 정말 그 자전거를 만들어 파는 그런 출신이 미천했던 그 오하이오의 두 형제가 이제 그 집념을 가지고 결국은 하늘을 나르는 이런 데 성공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늘을 날렸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고 그 기술도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라이트 형제는 사실상 듣보잡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권리, 기술과 그리고 그 명예,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날랐다는 그 명예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상대역이 바로 악역을 맡았던 것이 바로 이 사뮤엘 랭리 교수였습니다. 사뮤엘 랭리는 당시 피츠버그 대학의 교수였고 훗날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 관장을 지낼 만큼 굉장히 알려져 있는 천문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랭리 교수는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어요. 5만 불을 받아서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았죠.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불과 1,000불, 수천 불을 가지고 자신들이 직접 만든 엔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을 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사무엘 랭리는 이 라이트 형제를 괴롭혔습니다. 뭐 특허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이 라이트 형제의 이 위대한 업적을 가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라이트 형제의 이 업적은 인정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라이트 형제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이제 기억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말한 대로 이 라이트 형제의 업적은 당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물론 당시에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제 비행기에 대한 인기가 확대가 됐습니다. 사실 당시에 비행기는 비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발달하지 못했죠. 너무 위험했고 어떤 쇼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경거리의 관점이 높았습니다. 제가 지난 자동차 얘기를 했었는데 파리 랠리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스포츠 행사에 하늘에 이제 이런 비행기를 띄우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알베르토 산토스 듀몽이라는 인물입니다. 브라질 출신의 모험가였습니다. 비행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풍선 열기도 타고 온갖 종류의 모험을 해서 사람들한테 쇼맨으로서 그렇게 인식이 됐던 인물이죠. 파리에서 활동한 브라질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뭐랄까 쇼 관점에서 쇼맨의 관점에서 이제 비행기가 사람들한테 인식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라이트 형제가 유럽으로 직접 가서 자기들이 만든 비행기를 시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라이트 형제의 뛰어난 기술이 유럽 사람들한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산업을 발전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자, 이제 그 세월이 약간 흘러서 1차 세계 대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 대전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차 대전은 또 한편으로는 첨단 기술의 각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 그동안의 과학 기술이 이제 전쟁과 결합해서 이제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냈던 그런 곳이죠. 그 말은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거 나왔죠. 독가스도 나오기도 하고 탱크도 나왔는데 당연히 그때 막 시작되었던 비행기도 역시 1차 세계대전 때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되었던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초창기의 비행기 모델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레인 소르니에인데 당시에는 근데 사실 비행기가 워낙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를 가지고 전투를 한다. 이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제 멀리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찰기 수준, 정찰하는 역할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 양쪽, 이쪽, 프랑스 쪽에서 보낸 전투기와 독일에서 보낸 전투기가 아니죠. 비행기들이, 정찰기들이죠. 정찰기들이 서로 만나서 지나가다가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서로 전투를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레인 소르니에라는 이 모델로부터 이제 전투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 전투를 할 수 없었던, 이 비행기를 타고서 전투를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눈앞에 정면에 엔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종사 눈앞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갔어요. 그죠? 근데 동시에 기관총을 탑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 놓고 겨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눈앞에 있는 기관총을 쏘게 되면은 프로펠러를 맞아서 프로펠러가 다 부서지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나무 판자 같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알 맞으면은 프로펠러가 부서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따라서 정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모레인 소르니에에서 처음으로 프로펠러와 기관총이 쏘는 것을 동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탑재를 하게 됩니다.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펠러가 도는 것과 기관총이 발사되는 것을 싱크를 맞추게 되면은 절묘하게 기관총이 나가는 총알이 프로펠러에 맞지 않도록 그러한 동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실제 그걸 탑재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해서 만들어 탑재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어요. 동기를 맞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날개만 부러뜨리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조종사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동기를 맞추는 건 포기하고 프로펠러에다가 철판을 덧댔습니다. 그래서 총알을 맞더라도 프로펠러가 망가지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전투를 하게 돼요. 네, 전투하게 되는데 그렇게 무모한 것처럼 보이죠. 마구 쏴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투를 해가지고 상대편인 독일의 전투기를 5대를 격추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놀랐죠. 독일 측 전투기 조종사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우연히 이제 모레인 소르니의 모델 하나가 추락을 하게 되고 그것을 독일인들이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동작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비행기에 탑재되어 있던 프로펠러 기관총 동기 시스템을 발견하게 돼요. 독일 사람들은 독일의 엔지니어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격추당한 이유가 프랑스가 만들었던 프로펠러 기관총 동기 때문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결국은 독일 쪽에서 진짜 프로펠러 기관총 동기 방식을 완성을 하게 돼요. 그 모델이 바로 포커 EI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델에 실제로 동작하는 그러한 프로펠러와 기관총 동기 방식이 탑재가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라인을 여기 보시면 기관총 입구가 보이죠. 기관총과 프로펠러가 바로 코앞에 만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이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것은 독일이었다. 네, 그것이 첫 번째로 탑재된 모델이 바로 이 포커 EI라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네, 아이디어는 프랑스에서 제공했지만 실제 구현한 것은 독일이 된 것이죠. 이때부터 독일은 훨씬 월등한 전투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뭐 당시는 워낙 그 비행기가 초보인 시대였기 때문에 실제 그 전투가
전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그 1차 대전의 특수를 누리게 되죠. 네, 경제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비행 산업이 트리거,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미국 우체국에서 항공 메일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1918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 메일로 한다는 것은 이제 비행기가 물류와 통신 쪽에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죠. 그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항공사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델타 에어라인이 이 시절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찰스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모험가였던 찰스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하게 되는데, 그것이 1927년이었죠. 네, 뉴욕에서 출발한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거쳐서 한 번에 파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걸린 시간은 33시간 30분이었죠.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찰스 린드버그도 물론 영웅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비행기가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이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꾼 건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여성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아멜리아 에어하트였는데, 이 모험가였죠. 그래서 5년 후에 1930년에 그 아멜리아 역시 대서양을 횡단 성공을 하게 되는데, 후에 이제 아멜리아는 다른 여행을 떠났다가 행방불명됩니다. 비행기 타다가 실종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험가들이 어떤 그 영웅이 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그 항공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1920년대, 미국의 1920년대와 30년대 사이를 계속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시기에 버블 경제가 생기면서 그 새로운 탈 것이나 새로운 서비스들이 급속하게 그 안착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재즈 시대라고 제가 말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대공황을 거쳤지만은 대공황을 이겨내고 항공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이제 항공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다시 무대는 이제 그 1940년에 유럽으로 오게 됩니다. 1940년 2차 대전 시기였죠. 나치 독일이 이제 파리를 점령하면서 유럽 대륙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의 관심사, 히틀러의 관심사는, 자, 이제 유럽 본토 서유럽을 장악했으니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다음 어디를 치게 될 것인가. 가장 쉽게 생각한 곳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을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개입했던,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바로 헤르만 게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비행선을 할 때 헤르만 게링을 언급했었는데요. 우리가 그 비행기 역사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르만 게링입니다. 헤르만 게링은 공군 원수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치 독일의 모든 항공 관련한 기술 개발과 전력 증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히틀러가 독재 정권을 잡았다고 여러분이 생각했겠지만은, 히틀러는 군벌과는 항상 애증의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히틀러는 1차 대전 당시에 군인이었을 뿐입니다. 보병이었어요. 심지어 그 독가스 때문에 실명 위기까지 처해 있었던 말단 보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독일의 실제로 군벌들은 다 1차 대전을 치렀던 쟁쟁한 군사 전략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 히틀러는 정말 그
굉장히 하찮은 인물로 보였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늘 긴장 관계가 유지가 됐는데 특히 공군 쪽에서는 헤르만 괴링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히틀러의 힘이 더 컸죠. 왜냐하면 히틀러는 새로운 신기술을 이용한 군사력 확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은 나치가 파리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히틀러는 다음 단계로 어디를 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헤르만 게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공군 영역 약간 허풍이 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면은 그 영국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진 것이 바로 이 영국 본토 항공전입니다. 원래는 항공전으로만 치러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의도는 원래 바다사자 작전이라고 해서 실제 영국 상륙 작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캔슬됐어요. 그래서 독일의 보병들이 영국으로 상륙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헤르만 괴링은 영국을 공격해야 된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병이 없어도 자기가 만든 이 동군 폭격으로만으로도 영국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죠.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것이 바로 영국 본토 항공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국 본토 항공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땅에서 전투가 전혀 벌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공중전으로만 이뤄진 그러한 순수한 항공 전투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활약했던 독일의 전투기가 바로 메서시미트 BF109 모델입니다. 이쪽 연합군 쪽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영국 본토전을 비롯해서 2차 대전 전장에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렵게 막아냈던 상대가 돼야 되니까 상대했던 것이 영국의 호커 허리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능 면에서 사실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겉모양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성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영국이 비밀리에 개발한 비행기가 바로 스피파이어입니다. 스피파이어는 사실 대등한 그러한 전력을 갖고 메서시미트와 겨루게 됩니다. 공중을 이제 영국 본토 항공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내내 유럽 전장에서 이제 서로 라이벌전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영화 덩케르크에 나오는 그 톰 하디가 타고 몰았던 신무기가 바로 스피파이어였죠. 네. 이 덩케르크에서 영국 병사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영국 정부는 비밀리에 개발했던 스피파이어 모델을 등판시키게 된 것이죠. 네, 마지막 장면에 톰 하디가 자신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덩케르크 해변에 착륙을 하죠. 그리고 불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 비행기가 온전히 독일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국은 큰 낭패를 받겠죠. 네, 어쨌든 그러한 그 사연을 갖고 있는 이 메서시미트와 스피파이어 간의 어떤 라이벌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상상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제로센이 등장합니다. 제로센은 태평양 전쟁에서 거의 미국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처음 등장했는데 처음 이제 맞붙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충격을 받았죠. 미국의 전투 조종사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선의 반경이나 어떤 공격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 전투기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제로센 전투기가 이러한 놀라운 성능을 발휘했는가? 미국인들이 미국 전투기 조종에서 공포에 떠는 그러한 그 성능을 발휘했는가 따져보면은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게 여러분이 이제 미야자키 감독의 바람이 분다에 나오는 그 지로 얘기가 바로 이 지로라는 인물이 주인공이 이 제로센 전투기를 설계한 사람인데요. 이 과정은 그렇게 실제 과정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로센 전투기 이제 미쯔비시 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대본영에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내겁니다. 이러한 성능은 이래야 하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스펙을 내려보냅니다. 이걸 맞추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당시 기술로는 그 스펙을 대본영에서 내려보낸 스펙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해낸 인물이 바로 지로입니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경량화로 그 스펙을 맞췄던 것이죠. 그래서 제로센 전투기는 원래 정상적이라면 있어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물론 재질도 역시 초두랄륨이라는 굉장히 가벼운 금속을 쓰기도 했지만 정상적으로 전투기들이 그 보호용으로 갖춰야 할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였죠. 어쨌든 스펙은 맞췄는데 그것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의도하지 않은 성능이 훨씬 더 그 운동 성능이 좋은 전투기가 탄생한 것이죠. 당시 미국은 전투 보호를 위해서 쇠로 많이 철갑을 한 상태였어요. 따라서 무게가 무겁고 엔진은 컸지만 운동 성능, 민첩성에서는 제로센과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제로센이 월등한 초기에 월등한 성능을 나타냈다. 미군 전투기에 대해서 나타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로센 전투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뭐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고 전설적인 비행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밀리터리 덕후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전반적인 승패 스코어로 볼 때는 그렇게 제로센 전투기가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어쨌든 초창기에 이제 제로센과 맞붙었던 전투기가 F4, F 와일드캣이었는데 후기에 이제 다시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F6, F 헬캣이라는 모델이 이제 대등하게 제로센 전투기가 맞붙게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미드웨이 이제 그 태평전쟁에서 미드웨이 해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다시 깨어나게 되는데요. 전세가 역전이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 온전한 형태의 제로센 전투기를 미군 측에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리버스 엔진 연구를 하게 되죠. 그때 했던 보고서에 어떤 문장이 써 있냐면은 자신들이 다시 미국의 그걸 분석했던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분석해 보니까 제로센 전투기는 외계인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 비행기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다 파악을 하죠. 네. 그래서 새로운 그걸 보강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F6, F 헬캣이라는 좀 더 큰 버전의 그러한 전투기를 만들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게 되죠. 제로센 전투기는 몇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급강화가 되질 않아요. 워낙 가볍기 때문에. 두 번째는 통신 성능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편대 공격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이제 그 후기에 가서는 제로센 전투기는 많은 그전처럼 그렇게 활발한 그 업적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가미가제 전략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불타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리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제로센 전투기가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경량화라는 그런 이유보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우수한 조종사들이었습니다. 이미 일본은 당시에 1937년부터 중일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 충칭 공습을 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 중국 본토에 있는 임시 정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실전 경험이 높았던 것이죠. 일본의 파일럿들의 실전 경험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 초창기에는 이 실전 경험이 뛰어난 그 일본의 파일럿들이 제로센 전투기를 타고 등장했기 때문에 미국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소수였습니다. 네, 더 뛰어난 사람들을 후속 파일럿들을 양성하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그 뛰어난 파일럿들은 뭐 과다카날이나 아니면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부분 죽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그 뛰어난 그 후속 그 파일럿들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가 역전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일상에 쓰고 있는 제트기의 탄생 비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트기가 탄생된 것은 1937년입니다. 2차 대전보다 전에 2차 대전 시작하기 전에 탄생했죠. 한스 폰 오함이라는 굉장히 젊은 과학자가 있었는데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터보를 이용한 제트 엔진에 대한 컨셉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7년에 자신이 구상했던 제트 엔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처음으로 만든 모델이 바로 하인켈 H178이라는 여러분이 보이고 있는 제트 비행기가 탄생을 하게 되죠. 1939년입니다. 아직 2차 대전이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트기가 실제로 2차 대전에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서스미트 262 모델에서 1944년에 이제 실제 사용 가능한 제트 전투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메서스미트 262 모델은 실전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버리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나치가 이제 항복을 했으니까 그 동안에 그 독일이 만들고 있었던 수많은 신무기들도 다 사장되죠.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이제 양쪽입니다. 승전국들이죠.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들이 다 이 나치가 개발하고 있던 신무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치를 위해서 복역했던 수많은 과학자들의 눈독을 들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실행한 작전이 이 과학자들을 빼오기 위해서 실행한 작전이 바로 작전명 페이퍼 클립입니다. 미국은 이 페이퍼 클립 작전을 통해서 1,600명의 독일 과학자들을 이제 유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왜 미국은 페이퍼 클립 작전을 해야 됐느냐? 어떤 상황이었냐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 항복하는 시점에 베를린에 입성한 것은 소련이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은 사실은 나치가 항복하는 그 시점에 베를린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밖에 있었습니다. 소련이 완전히 독일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몸이 단 것은 미국이죠. 왜냐하면은 그 독일에 있는 과학자들과 그들이 개발 중인 수많은 과학기술 그리고 무기들을 확보하고 싶은데 소련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끌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작전이 바로 이 페이퍼클립 작전입니다. 어쨌든 그 성과를 거두었고 1,600명의 독일 과학자들을 이제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같은데요.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폰 브라운입니다. 로켓의 아버지인 폰 브라운도 그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다른 많은 과학자들이 있었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련에서 이제 넋놓고 있다가는 미국으로부터 모든 과학자들을 뺏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소련 역시 자신들이 오소아비 아킴이라는 작전을 통해서 독일 과학자들을 유치를 하는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000명에서 대략 한 2,000명에서 2,200명 정도의 과학자를 소련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기술들이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 오소아비 아킴이라는 단어는 되게 이상한 단어처럼 여러분이 느껴지게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항공 우주 국 이런 이름이라고 여러분이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통해서 확보한 그 독일 과학자들로부터 얻어진 기술을 통해서 1957년에 스푸트니크호라는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독일의 기술이 없었으면 스푸트니크라는 것은 아마도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최초의 또 다른 국제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비행기가 F-86 세이버입니다. F-86 세이버는 미국이 개발한 최초의 제트 전투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전쟁 나기 1년 전 1949년에 수험 비행장에 배치되는 F-86 세이버의 모습입니다. 이미 미국은 제트기를 생산을 해서 실전 배치를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미국의 이제 한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거치면서 연합군이 북한으로 계속 북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위기였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선반도,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제 미국과 연합군의 이제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되는 것을 두려워한 소련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비밀 병기 전투기를 내려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미그 15죠. 네, 미그 15도 역시 소련이 내려보내서 한국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에서 최초로 제트 전투기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미그 15와 F-86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희귀한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 보고 있는데요. 이 장면이 F-86에서 촬영한 미그 15기와 싸우는 장면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제트기 간의 전투가 벌어지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두 대의 비행기는 F-86 세이버와 그리고 미그 15 두 대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육안으로는 두 비행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시간 내에 미국이든 소련이든 단시간 내에 제트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 독일이 만들어 놓은 비행기를 사실 카피해서 만든 것이죠.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이 만들었던 개발하고 있었던 1930년대부터 개발하고 있었던 제트 전투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미국과 소련이 전투기를 상생했던 것이죠. 자, 이제 시점은 2차 대전이 이제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승전국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게 되죠. 마샬 플랜 통해서 돈이 풀어지게 되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군수 산업의 동향이었습니다. 자, 미국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경제력을 이제 군수 산업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확장돼 있던 군수 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보잉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B-29 폭격기 공정입니다. 끝도 없이 이 큰 그 실내 공장에서 수많은 B-29가 탄생을 했죠. 네, B-29의 그 B는 보잉이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비행기 생산 능력을 군수가 아닌 민간으로 이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야심작이 바로 보잉 707이죠. 1957년에 등장한 이 보잉 707은 최초의 민간 제트 여객기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들어서면서 보잉 747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잉 747은 뭐 지금도 활발하게 필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부터 50년 전에 만들어진 모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좀 황당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그 안에 개량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행기 모델들의 나이가 50년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항공산업이 발달했지만 그 핵심이 되는 비행기 자체의 모델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모델들이 뭔가 새로운 형태의 비행 물체들이 나올 거라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모델이 바로 1976년에 등장한 콩코드입니다. 콩코드는 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겠지만은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였습니다. 마하 2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요. 프랑스에서 개발했었죠. 네, 이것이 이제 1970년에 등장을 해서 2004년까지 운행을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이 터미네이션이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2000년에 일어났던 콩코드 여객기 추락 사고였습니다. 이 추락 사고를 계기로 해서 콩코드사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있었긴 했지만 콩코드를 개발한 콩코드를 개발했던 이 회사는 사실 이게 좀 문을 닫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콩코드는 제대로 돈을 번 적이 없었습니다. 네. 뭐 7,000불에 처음 시작했을 때 운행했을 때 7,000불에 굉장히 고가의 운임비를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올리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고를 계기로 콩코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핑계로 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의 현재 위치를 한번 재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항공 승객 수송의 발전상을 보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쭉 보게 되면은 아주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불황이라는 것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위기, 2008년에 위기가 있었고, 뭐 IMF 위기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9.11도 위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승객들, 그러니까 항공 수요는 크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견조하게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금이 이제 현재 상황은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항공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죠. 그래서 2020년에 대략 한 절반, 60% 이상의 항공 수요가 줄어들었을 거로, 특히 민간 승객 쪽은 거의 초토화됐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항공 산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우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좀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항공산업 성장률과 GDP 성장률을 본 것인데 같이 비교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아시아 위기, IMF 위기, 그리고 2000년대 9.11 테러, 그리고 사스, 그 다음에 2008년에 이제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금융위기든 전쟁이든 이런 게 올 때마다 항공산업이 순간적으로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히 이제 여기서 가장 극명하게 위기가 됐던 2008년, 2009년에 이런 결과를 보시면 2009년은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 반등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떨어진 만큼 반등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결국은 반등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항공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아마 2020년 당연히 그랬고 2021년도 역시 상당 기간 동안 힘들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위기가 언젠가는 이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죠? 이런 위기가 영원히 가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위기가 끝나게 되면은 항공산업은 다시 날아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반등하는 그 시점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항공산업, 미래지향적인 항공산업이 등장해서 우리 삶을 바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하늘 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편을 끝으로 인더스토리 시즌 3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인더스토리 시즌 4에서는 더욱더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